살을 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없이 살을 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운동 없이도 날씬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운동 없이도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적절한 식단 관리입니다. 다이어트는 칼로리 소비와 섭취가 핵심입니다. 식단을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칼로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죠. 또한 흰 탄수화물을 줄이고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한 식단을 구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팁은 식사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양을 조절하고 불필요한 간식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시간 제한 식사라고 불리는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면 하루에 10시간만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물이나 칼로리가 없는 음료만 섭취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수분 섭취 늘리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는데 물은 체중 감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은 칼로리도 없고 포만감을 주죠. 식사 전에 한 잔의 물을 마셔보세요.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체중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며 스트레스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호흡, 명상 혹은 간단한 요가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로는 수면 패턴 개선입니다. 수면 부족은 식욕 호르몬을 불균형하게 만들어 과식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7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전자기기 멀리하기, 온도를 적정하게 맞추기 등으로 수면의 질을 개선해보세요. 여섯 번째로는 식사 일기 쓰기입니다. 식사 일기를 통해 정확히 섭취한 음식과 시간을 기록하면 스스로의 식습관과 패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선할 부분을 찾아내고 실천할 수 있죠. 일곱 번째는 천천히 먹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급하게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천천히 음식을 씹고 먹을 때 포만감을 더 잘 느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적게 먹게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입 한 입을 오랫동안 씹고 대화나 다른 활동을 하면서 여유롭게 식사해보세요. 여덟 번째로 작은 접시 사용하기를 추천합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작은 그릇에 음식을 담으면 더 많은 양이 담긴 듯한 착시 효과를 줄 수 있어 실제로는 적은 양을 먹게 됩니다. 아홉 번째 방법은 정크푸드 피하기입니다.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많은 칼로리는 가공식품에서 옵니다. 간편하지만 치명적인 설탕, 소금, 지방이 가득한 간식을 멀리하며 자연식, 통곡물, 야채, 과일을 선택하세요. 마지막 열 번째로는 긍정적 태도 유지입니다. 체중 감량은 물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전환도 요구됩니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도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각 방법 모두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춰 자연스럽게 체중을 조절하는 방법들이므로 무리한 방법보다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여러분도 운동 없이 건강한 체중 감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여정을 바라며 모두 힘내세요. 두 번째 이야기.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현대인에게 매우 인기 있는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로 이를 따르는 사람들은 식단에서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고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을 높이며 체중을 감량하려는 목표를 가진다. 처음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접한 것은 약 5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여러가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여 현상이 반복되며 체중 감량에 실패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첫 2달 동안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체중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체지방도 확연히 감소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순간이면 정해진 식단을 따르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주된 매력은 체중 감량에 확연한 효과이지만 그에 따르는 다양한 부작용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 경험했던 부작용은 케토플루라고 불리는 증상이었습니다. 이는 탄수화물을 갑자기 줄이면서 발생하는 일종의 부작용으로 급격한 피로감, 두통, 무기력함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개 1에서 2주 이내에 사라지지만 그 기간 동안은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물 섭취를 늘리고 전해질 보충제를 챙겨 먹으면서 점차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이어갈 때 유의해야 할 것은 바로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제한하다 보면 필수 영양소에 결핍이 오기 쉽습니다. 특히 식이섬유 부족으로 인한 변비 문제는 많은 저탄수화물 다이어터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채소와 보충제를 통해 섬유소 섭취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족 모임이나 외식 자리에서는 고탄수화물 음식이 흔히 제공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미리 식단 계획을 세워 과식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가능한 한 저탄수화물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술자리에서는 알코올 자체도 탄수화물 함유량이 높으므로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저는 탄수화물을 완벽히 배제하기보다는 건강한 탄수화물을 적절히 섭취하며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곡류나 뿌리채소 대신 브로콜리, 시금치, 아보카도 등 영양가 높은 식품을 선택함으로써 건강한 탄수화물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이 신호를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떤 식단이든 개인에 따라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조정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잘 활용하면 체중 감량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에 따르는 여러 주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준비해야만 건강을 해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썰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한 마을에 면역력이 약해 자주병에 걸리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그 마을은 산과 들로 둘러싸여 세상과 단절되어 있어 외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현자가 마을을 찾아와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7가지 생활 습관을 전수했다. 첫째로 현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매일 아침 햇볕을 쬐 것을 권했다. 해가 솟아오를 때 조용히 동산에 올라가는 것은 마을의 새로운 아침 루틴이 되었다. 사람들은 햇볕을 쬐며 이른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셨고 이는 그들 혈액 속 비타민 D 레벨을 높이며 몸을 튼튼하게 했다. 둘째, 한밤중까지 계속되는 농사일에 지쳐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습관을 갖도록 했다. 그 결과 마을 아이들은 해질녘부터 잠자리에 들어 깊은 잠을 자고 그 덕분에 아침에는 충전된 에너지를 안고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 셋째는 균형 잡힌 식단이었다. 현자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고 가급적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하라 충고했다. 그들은 이후로 마을의 들과 산에서 자란 신선한 먹거리를 식탁에 올렸다. 각자 가정에서는 색색의 채소와 과일이 풍성한 식단을 준비해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기 시작했다. 넷째, 운동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꾸준히 운동을 하기 힘들어했지만 움직임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체험하면서 차츰 즐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모여 마을 둘레를 산책하거나 들판에서 농작물을 가꾸며 온 가족이 함께 땀을 흘렸다. 다섯째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마을에는 매일 저녁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작은 모임이 생겼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위로받았다. 자연 속에서 명상을 배우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도 터득했다. 여섯째는 수분 섭취였다. 매일 바쁘게 움직이느라 물을 잊고 지내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하루 내내 끊임없이 물병을 채우며 수분을 보충했다. 물이 몸을 씻어내어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셨다. 마지막으로 활발한 사회생활을 강조했다. 마을 노인들은 주말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대규모 축제를 조직하여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은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하고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으며 정서적 안정감을 주었다. 시간이 흘러 현자가 전수한 7가지 습관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이전과 달리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깨달음을 준다. 면역력은 스스로 잘 돌보며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통해 충분히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현대 사회의 빠른 속도와 끊임없는 스트레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나는 몸과 마음이 점차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아침마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자잘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곤 했다. 그렇게 지치고 무기력한 상태로 지내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로부터 요가 수업을 함께 들어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처음엔 요가가 그저 몸을 늘리고 유연성을 키우는 운동이라고만 생각했던 나는 사실 별다른 기대 없이 친구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주말 아침에 우리는 동네 요가 스튜디오로 갔다. 스튜디오는 밝고 편안한 분위기였고 은은한 향기로 가득했다. 요가 매트 위에 앉아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순간 몸은 물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업이 시작되고 강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동작을 안내했다. 처음엔 따라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몸이 느긋해지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호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동안 하루 동안의 피로와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요가를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자 내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전보다 더 유연해졌으며 이유 없이 고질적으로 아팠던 허리 통증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마음의 변화였다. 매일매일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요가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호흡에 집중하면서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었고 이러한 평온함은 일상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경험은 나에게 단순한 신체 운동 이상의 의미를 주었다. 요가는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다.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요가는 이제 나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 나는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의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있다. 요가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삶의 일부분이 되었고 이를 통해 나는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요가를 추천해준 친구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끼며 오늘도 요가 매트 위에 선다.